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을 흐르는 작은 센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스모꽃 피어난 네잎클로버 랄랄라 잎랄랄라 두 잎랄랄라 세 잎랄랄라 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한 줄기의 따스한 햇살 받으며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친구야 이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닮고 싶어.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을 흐르는 작은 센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스모꽃 피어난 네잎클로버 랄랄라 잎랄랄라 두 잎랄랄라 세 잎랄랄라 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한 줄기의 따스한 햇살 받으며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친구야 이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닮고 싶어. 박영신 작사 작곡의 네잎클로버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엄청나게 길고 길었던 설 연휴가 어느새 지나가 버렸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혹은 집에서 푹 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멀리 여행을 떠나 충분히 힐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가 부모님, 동생들을 보고 왔어요. 자식들, 손주들 내려온다고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홀로 요리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찡하게 남아 있습니다. 차로 5시간을 내려간 터라 쏟아지는 졸음에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잠들어 죄송한 마음도 크고요. 한편으론 누가 먹는다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냐며 어머님께 투정하면서도 돌아서면 그 음식이 또 그리워지는 건 결국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바리바리 싸주신 음식들이 아직도 냉장고에 가득합니다.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잘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저도 이제 조금은 철이 들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휴 동안 먹은 떡국과 전, 갈비찜 등 각종 기름진 음식들이 아직도 뱃속에 가득해요. 아무래도 2월부터는 한동안 나가지 않고 있던 요가 수업을 다시 부지런히 가야 할 듯합니다. 여러분도 가벼운 산책이나 맨몸 체조라도 하시면서 그림책방에 들려주세요. 오늘 그림책방에는 2권의 신간 그림책과 1권의 신간 동화책이 입고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박연철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소개에 이어갈게요. 이번 곡은 심진아 작사, 이명진 작곡의 길은 길이야입니다.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 2024년 12월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박연철 작가님의 모르는 게 없던 척척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라는 그림책입니다. 제목부터 엄청나죠? 저는 매번 이 그림책의 제목을 제대로 못 외워서 버벅거리게 되네요. 사실 박연철 작가님의 그림책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시각을 가지신 분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독자에게 계속 말을 걸고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는 그림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세요. 또한 박연철 작가님은 그림책 작가임과 동시에 독립공연 예술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기회가 닿지 않아 아직 공연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박연철 작가님의 북토크를 아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입담이 좋으셔서 저희 아이가 인생에서 최고로 뽑는 몇 안 되는 작가님 북토크 중에 하나랍니다. 온라인 북토크만으로도 이렇게 어린이의 마음을 꽉 사로잡으시는데 공연은 또 얼마나 재미있을지요. 그래서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꼭 보러 가리라 마음먹고 있답니다. 박연철 작가님은 거의 다 직접 본인이 쓰고 그린 그림책들만 만들고 계시는데요. 다른 그림책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글 작가가 따로 있고 그림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반면에 박연철 작가님은 자신의 작품의 글과 그림을 항상 모두 맡아서 하고 계시는 점이 또 굉장히 인상 깊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피노키오는 왜 엄풍소니를 꿀꺽했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것을 다시 리뉴얼해서 개정해서 나온 개정판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나왔던 기울어진 탑과 유령가족, 그리고 유령가족과 기울어진 탑은 두 권이 마치 짝꿍처럼 같이 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밖에도 안녕 외계인, 지구를 지켜라, 때루때루,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어처구니 이야기 등 다수의 그림책을 만드셨습니다. 수상 이력으로는 2005년에 비룡소 황금도깨비상 대상을 받으셨고요. 2007년에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이 되셨고 2015년에는 볼로냐 라가치상 뉴호라이즌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르는 게 없던 척척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는 무려 2년 만에 나온 박연철 작가님의 신작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이 엄청난 길이의 제목을 보면 도대체 작가님이 이 그림책 속에 무슨 이야기를 담으신 건가 궁금증이 확 생깁니다. 정사각형의 판형을 가진 그림책의 표지에는 나무판에 그려진 듯한 노란 머리의 남자아이 얼굴이 크기별로 나란히 그려져 있어요. 뭔가 당황했으면서도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이름 아래에는 주사위 2개가 또 그려져 있어요. 과연 이 2개의 주사위의 의미는 뭘까요? 궁금증을 안고 표지를 펼쳐봅니다. 제목과 같은 붉은색의 면지를 지나면 주인공 후안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녕, 내 이름은 후안, 6살이야. 아빠는 작가고 엄마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지. 난 모르는 게 없어. 정말이야. 5살 때 백과사전을 꿀꺽 삼킨 후 뒤로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척척 내놨지. 백과사전을 꿀꺽 삼켰다니. 그래서 책에 그려진 백과사전의 한쪽 귀퉁이에 이빨 자국이 나 있나 봅니다. 이 그림책은 그림들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박연철 작가님은 그림 관련 전공을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표현하시는 느낌이에요. 이번 그림책도 모든 그림이 나무판에 그려진 후 잘라지고 재조합되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된 색감이나 질감이 나무 조각의 느낌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괜히 한 번 더 페이지의 그림을 만져보고 싶게끔 해요. 아무튼 이렇게 백과사전을 꿀꺽 삼켜버린 척척 박사 후아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척척 해냅니다. 건축적으로 가장 완벽한 도형은? 벌집 모양으로 튼튼하고 빈틈없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육각형이야. 축구팀 중 왕립이라는 이름을 얻은 팀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레알 마드리드. 1920년에 알폰소 13세로부터 그 이름을 받아 엠블럼의 왕관을 추가했지. 지구에서 가장 큰 공룡은? 아르젠티노사우루스야. 제일 큰 아르젠티노사우루스의 길이는 35m나 되지.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냈게? 망원경을 발전시켜 천체를 관측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 곤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곤충이 아닌 동물은? 거미. 곤충은 다리가 6개야. 그런데 거미는 다리가 8개여서 곤충이 아닌 절지동물이지. 봤지? 난 척척 박사야. 그런데 처음으로 답하기 힘든 질문이 생겼어. 여느 날처럼 맛있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야. 후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바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물어보신 건 아니시겠죠? 이 페이지에서는 동글동글한 회전판에 그려진 엄마 아빠의 모습과 화살표, 또 보드게임판과 같은 장면들이 주사위와 함께 등장합니다. 마치 어떤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과연 후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상에, 난 모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서운할 것 같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단 말이야. 난 망설이다 말했어. 몰라. 그때부터 난 바보가 되었어. 백과사전이 나에게 저주를 건 게 분명해. 내가 자기보다 똑똑해지는 게 싫었던 거지. 백과사전 어디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받은 후아는 혼란과 고민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런 질문이 어디 하나뿐이겠어요? 이 그림책에는 이처럼 무언가 하나를 고르기는 힘든 그런 다양한 선택의 방향들, 선택의 결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밥을 먹다 시금치를 골라내는 나에게 아빠가 말했어. 후안, 시금치를 먹어야 힘이 세지지. 어떡해? 시금치를 먹자니 맛이 없고 안 먹으면 악당에 맞서지 못할 테고 시금치를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시금치를 드실 건가요? 아니면 안 드실 건가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선 다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식탁 위에서 싫어하는 반찬을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먹기는 싫고 안 먹자니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것 같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콩밥을 참 싫어해서 아침 식탁에 콩밥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콩의 맛을 느끼지 않고 콩밥을 먹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밥을 안 먹으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시던 분이라 안 먹는 건 제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 후안이 시금치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페이지에는 메모리 게임을 하는 것 마냥 몇 장의 카드들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과 질문들을 보드게임이라는 소재로 녹여내고 싶으셨나 봅니다. 중간에는 이 고민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선택을 독자에게 던지는 페이지도 있어요. 독자의 선택에 따라 왼쪽 혹은 오른쪽 페이지를 펼치도록 연출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마치 예전에 이휘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치며 A와 B의 선택을 놓고 서로 다른 결말을 보여주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을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각각의 페이지를 펼쳐가며 독자가 재미있게 참여할 수도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던 그림책입니다. 모르는 게 없던 척척 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라는 이 그림책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작가 소개란에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해서 책 표지도 다시 보고 인터넷 서점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분명 박연철 그림책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림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연철 작가님은 정말 다른 작가님의 글에 그림을 그리시진 않으셨었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 호르에 카를로스 보르헤스. 나는 몇 권의 책을 쓴 작가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베스트셀러가 한 권도 없어요.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들 후안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난 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나는 책 제목을 베스트셀러라고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안 되더라도 제목이 베스트셀러이니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천재예요, 나는. 하지만 출판사는 콧방귀를 끼며 다른 제목을 제안했어요. 바로 모르는 게 없던 척척 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예요. 그림책 제목치고는 너무 길지 않나요? 제목을 읽는 것부터가 시련이라 아무도 이 책을 펼쳐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죠? 베스트셀러 제목은 출판사가 싫다고 하고 모르는 게 없던 척척 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림 박연철. 어느 날 스페인을 여행하다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내가 그림책 작가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작가라며 집에 초대했어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난 뒤 남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기 아들 후안이 겪은 이야기래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군요. 다 듣고 난 뒤 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내게 정중히 부탁했어요. 나는 고민했어요. 나에게는 다른 작가의 글에는 그림을 안 그린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어쩌죠? 이 이야기에 그림을 그리면 내 원칙이 깨지고
그리지 않으면 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맛있는 저녁 식사와 나를 초대해준 남자에게 실례이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one, two, three, go.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one, two, three, go.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최장원 작사 작곡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신간 그림책으로 박연철 작가님의 모르는 게 없던 척척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가끔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선택을 망설이며 멈춰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에 어떤 선택이든 먼저 행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책. 모르는 게 없던 척척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 모니카 쿨링 작가님이 글을 쓰고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입니다.
김난령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기셨고요. 올 1월 불광 출판사에서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 그림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수상 작가인데다가 지난 겨울에 한국에서 출간된 맥바넷 작가님 글에 그림을 그리셨던 산타 할아버지의 첫 크리스마스라는 그림책과 그림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이 그림책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첫 크리스마스에서는 굉장히 밀도 있고 선명한 색감의 그림을 선보였다면 이번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라는 그림책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색감의 그림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책의 헌사 부분에 보면 이 그림책의 주인공이었던 그랜트 우드라는 화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드니 스미스 작가의 작업 영상을 볼 수 있는 QR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 방식으로 그려냈기에 이런 부드러운 색감과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쓴 모니카 콜링 작가는 저에게는 다소 생경하지만 어린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작가라고 해요. 특히 발명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위대한 생각, Great Idea 시리즈로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달과 소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었는데 현재는 절판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파도 예쁘고 엘리베이터, 사진기, 종이봉투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처음 발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아이들과 읽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대문에 있는 이진아 도서관에서는 발명가 매티, 마거릿 나이트, 종이봉투의 세상을 담다 요 한 권만 딱 있더라고요. 다른 시리즈도 구할 수 있으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는 미국의 화가 그랜트 우드의 삶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랜트 우드는 1891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농장에서 보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라면서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 나중에 진짜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친구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럽에서 그랜트 우드가 깨달은 것은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려야 하는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와 대상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 책은 그러한 그랜트 우드의 삶과 생각을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또한 그랜트 우드의 삶을 담았기 때문에 미리 그랜트 우드의 작품을 몇 가지 찾아본 다음 그림책을 본다면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랜트 우드의 작품을 그림책 안에 녹여냈는지가 더 잘 보이실 듯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 모니카 콜린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남영 옮김, 불광 출판사. 그랜트와 틸리가 함께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어요. 터벅터벅, 타박타박. 틸리는 커다란 갈색 젖소예요. 얼굴은 아침 햇살처럼 달콤하고 미소는 주위의 야트막한 언덕처럼 다정했지요. 이따금 멈춰서서 싱싱한 풀을 아작아작 뜯어먹었어요. 틸리는 참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랜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끔 겹겹이 이어진 언덕과 구불구불한 길과 드넓은 밀밭, 옥수수밭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좀 더 신나고 짜릿한 삶을 꿈꾸면서요.
틸리는 농장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 말고는 다른 곳에서 사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랜트가 젖을 짤 때마다 틸리는 고운 거품이 있는 신선한 우유를 몇 냥동이씩 생산했어요. 젖소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틸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가진 우유를 모두 주었답니다. 그랜트도 농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평생 농부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랜트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헛간이며 손수레며 닭이며 소며 눈에 보이는 건 모두 그렸지요. 틸리는 사과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느긋하게 쉬고 있었어요. 햇볕이 반드르르한 틸리의 갈색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틸리는 빨간 사과 하나를 집어서 그랜트의 손바닥에 툭 올려주었어요. 이렇게 다정한 소가 또 있을까요? 그랜트가 사과를 와삭바삭 먹는 동안 틸리는 옆에서 우물우물 되새김질을 했어요. 잠시 후 그랜트가 말했어요. 틸리, 나 내일 파리로 떠날 거야. 나도 프랑스 화가들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 틸리는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건 틸리에게 몹시 슬픈 소식이었어요. 1920년 여름, 그랜트는 화가 친구 마빈과 파리로 갔어요. 파리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처럼 아름다웠어요. 마빈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파리를 빛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도시 한가운데 마치 하늘로 이어진 철교인 듯 우뚝 솟은 탑이 있었어요.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불렀지요.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펠탑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나는 새처럼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려고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파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랜트는 파리에서 농장 작업복 대신 도시 남자들처럼 신사복을 입었어요. 베레모라는 둥글 납작한 프랑스 모자를 쓰고 수염도 길렀지요.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과 카페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약 고향 사람이 그랜트를 봤다면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랜트도 가끔 가게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낯설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고향 농장에서는 틸리가 목장 맨 끝에 서서 구슬피 하고 울었어요. 우유를 짤 시간이었지만 틸리는 조금도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가여운 틸리는 예전처럼 우유를 몇 양동이씩 생산해내지 못했어요. 하루에 반 양동이도 겨우 나올까 말까였지요. 그랜트의 어머니는 틸리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틸리가 제일 좋아하는 귀리죽을 끓여주었어요. 하지만 틸리는 냄새만 킁킁 맡을 뿐 한 입도 먹지 못했어요. 그랜트와 마비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둘은 캔버스에 붓과 물감을 섞을 때 쓰는 팔레트 나이프를 가지고 대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선은 굵고 힘찼으며 색은 밝고 경쾌했어요. 그들이 예전에 그렸던 그림과 전혀 달랐죠. 마빈의 그림은 그리는 대로 속속 팔렸지만 그랜트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랜트의 그림을 한번 쓱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죠. 틸리는 이제 산책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랜트의 어머니는 굳이 사람이 소를 산책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자 틸리 가서 운동 좀 해. 그랜트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틸리의 엉덩이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틸리는 그랜트 없이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우두커니 서서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그랜트는 비록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수줍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림도 예전과 다름없이 천천히 그렸어요. 어느 날 마빈이 그랜트에게 말했어요. 그랜트, 그림을 좀 더 빨리 그려봐. 마빈은 아침에 그림을 완성해서 오후에 파는 일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그림이 다 마르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그림을 재빨리 쓱쓱 그리는 건 그랜트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한 부인이 지나가다 멈춰 서서 그랜트의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랜트는 프랑스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어로 소가 뭔지는 알고 있었지요. 암소입니다. 그랜트가 대답했어요. 그 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크크 웃으며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 그림은 전혀 소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틸리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이젠 우유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랜트의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랜트의 여동생 낸은 슬프게 고개를 내저었어요. 낸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랜트와 틸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책에서 틸리의 이야기는 사실 글작가 모니카 콜링 작가님의 상상을 곁들인 이야기라고 해요. 굳이 이 틸리라는 암소의 이야기가 들어간 까닭은 그랜트 우드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해요.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모든 멋진 아이디어는 소젖을 짜는 동안 나왔다. 그래서 나는 아이오와로 돌아갔다. 실제로 그랜트 우드는 좀 더 그림에 대해 많이 배우기 위해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고향, 자신이 나고 자랐던 농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미국 아이오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온 이 아이오와의 농장에서 그랜트 우드는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가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마도 1930년에 그려진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작품일 듯 합니다. 이 그림책에도 등장하는 이 작품은 자신의 농장 앞에서 여동생 낸과 자신 가족의 치과 의사를 세워두고 연출하여 그린 작품이에요. 이 화면을 꽉 채운 두 인물의 무표정한 얼굴과 그 두 인물 사이에 뒤쪽으로 보이는 뾰족한 지붕, 그리고 남자가 들고 있는 세괄키까지 이 세로선의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서 긴장감과 또 일종의 엄격함이 느껴지는 그림인데요. 이 작품으로 그랜트 우드는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미국다운 미국의 모습을 그려내는 화가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유명하다고 혹은 남들도 다 하니까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내어 파고드는 힘이 그랜트 우드를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강산 작사 작곡의 화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게 개인 공원에서 턱수염 난 화가 아저씨 나비가 월월 날아가고 꽃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라라랄랄랄라 꽃노래를 불러가며
외계인 공원에서 턱수염 난 화가 아저씨 나비가 월월 날아가고 꽃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라라랄랄랄라 라라랄랄랄라 꽃노래를 불러가며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었어요 맑고 푸른 농심을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으시면 지난 방송들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그림책으로 삶의 여러 어려움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박연철 작가님의 모르는 게 없던 척척박사 후한하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와 그랜트 우드의 삶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모니카 콜링 작가님 글,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 그림에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동화책인데요. 바로 작년 12월 주니어 RHK에서 출간된 송미경 작가님의 생쥐 소소선생입니다. 이 책은 hen짱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고요. 1. 졸졸 초등학교에서 온 편지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어서 시리즈로 쭉 출간될 동화책이기도 합니다. 송미경 작가님은요, 동화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제2회 웅진 주니어 문학상을, 어떤 아이가로 제54회 한국 출판 문화상을, 돌 씹어먹는 아이로 제5회 창원아동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동화 햄릿과 나, 봄날의 곰, 가정통신문 시쓰기 소동, 또 청소년 소설로는 광인수술 보고서 나는 새를 봅니까? 그림책으로는 안개숲을 지날 때, 소설로는 메리소의 이야기 등이 있고요. 또 쓰고 그린 책으로 그림책 토끼가 되었어, 만화 오늘의 개새 등이 있습니다. 송미경 작가님의 작품을 읽다 보면 우선 현실과 환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환상과 현실을 독자가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지금이 책 속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그 모호함 속에 한참을 빠져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자가 그럴 수 있는 힘은 아마 이 독자를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확 끌어당기는 작가님의 문장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신간 생쥐 소서 선생도 참 반가웠습니다. 사실 가정통신문 소동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리즈로 기획된 작품이 아닌데 독자들의 요청으로 비밀편지 소동, 가정통신문 시쓰기 소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이번 생쥐 소소선생은 아예 처음부터 시리즈로 기획된 첫 동화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고 반가웠던 것 같아요. 연한 초록빛 표지에 가는 선으로 그려진 소소선생의 모습은 사실 이미 그림에서부터 소소선생의 성격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이 옅은 색감과 얇은 그 그림체의 선들이 굉장히 이번 송미경 작가님의 글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hen짱 작가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서 선생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소서 선생은 꽤 인기 있는 동화책 시리즈를 쓰기도 했지만 요즘 통 마땅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에요.
이제 독자들도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점점 수입도 적어져서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설 선생은 그럴수록 더더욱 혼자 있고 싶어지고 더더욱 예민해집니다. 이런 소설 선생 앞으로 언제부터인가 매일같이 졸졸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편지가 오죠. 소설 선생의 유일한 친구 두더지 봉봉 씨는 타르트 가게를 하며 소설 선생 앞으로 오는 편지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데요. 소설 선생에게 이 졸졸 초등학교에서 오는 편지만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소설 선생은 또다시 자신의 작품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라도 들을까 싶어 편지 읽기를 계속 망설이죠. 소설 선생은 졸졸 초등학교에서 온 편지를 과연 읽을까요? 이 편지는 소설 선생님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생쥐 소설 선생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쩐지 작가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자세히 묘사되는 소설 선생의 일상과 속마음은 작가님 본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잘 알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거든요. 누군가와 마주치기조차 싫어하는 소설 선생의 곁에는 소설 선생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봉봉씨가 있어요. 봉봉씨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소설 선생이 마냥 혼자만 있지 않도록, 마냥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말을 걸고 곁에 있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제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만사에 지쳐 번아웃 상태가 계속되어 혼자만의 세상에 틀어박혀 버릴 때 괜찮아,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해 라고 말해주던 사람들. 그거 이리 줘, 내가 해줄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마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독여주던 사람들. 이런 관계들을 만나고 겪으며 역시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순 없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두려움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뭐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소설 선생의 이야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힘들면 잠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기대도 됩니다.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당신도 그렇게 가끔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라고요. 동화책이지만 읽는 어른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동화. 송미경 작가님의 생쥐 소소 선생 졸졸 초등학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해
김경련 작사, 박연신 작곡의 말의 온도 듣고 오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2권의 신간 그림책과 한 권의 신간 동화책을 소개해드렸어요. 박연철 작가님의 모르는 게 없던 척척박사 후안에게 닥친 끝없는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2번째 신간 그림책은 모니카 콜린 작가님이 글을 쓰고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 이렇게 2권의 신간 그림책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동화책 송미경 작가님의 생쥐 소소 선생까지 이렇게 3권의 그림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새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설날도 지났으니 2월부터 새로운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볼까 합니다. 저처럼 아직 시작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2월부터 시작해도 올해는 아직 11달이나 남았습니다. 연휴가 많았던 1월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1월을 시작을 해버렸는데요. 그래서인지 계속 방송 날짜에 허덕이면서 대본 쓰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종종 방송 들어주시고 잘 들었다, 재미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기운을 내봅니다. 역시 혼자보다는 함께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북돋아줘야 또 살아갈 맛도 나고 힘도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또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올 한 해 즐겁고 재미있게 힘차게 보내보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마지막 곡은 이재능 작사 윤학중 작곡의 함께입니다.